2년 전이죠. 미국의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주가가 막 폭등을 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폭등을 했던 것이죠. 영국의 서슨키트 교수라는 유명한 교수가 2008년에 변호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내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법률적인 일들은 AI가 하고 앞으로 얼마 가지 안에서 소수 인권 변호사들만 남고 그 모든 변호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 기관에서 월급 300만 원 주는 공무원들을 뽑는데 엄청난 변호사들이 몰렸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뉴스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ABM에서 만들었던 AI로서는 지금 미국의 대형 로펌인 베이크 앤 드워서 테슬러라는 파산 관련 변호사 일을 맡고 있는데, 이 로스가 여러분 243년 된 모든 재판 기록을 다 학습을 해버렸대요. 이미.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AI로서는 법무법인의 직원 5명이 일주일 동안 주야로 해야 하는 그 판례 분석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끝을 내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로스가 법무직원 5명이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주야로 일해야 될 판례 분석을 1초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1초! 놀라운 일이죠. 유능한 인간 변호사가 한 건을 처리하는 동안,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동안 AI 이 변호사는 2,000건의 사건을 해결했다고 해요. 로스는 여러분 10억 장의 문서를 1초 만에 분석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언어를 이미 이해할 수 있고, 질문을 받으면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가설을 세워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경지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아직도 자녀들을 너 가해가 영어, 수학 점수 몇 점 나왔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부만 좀 한다 하면 너 의대가, 법대가, 아이들을 법대와 의대 집어넣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주변 보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의료인들과 법조인들을 밥그릇 걱정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저는 병원을 운영하니까 잘 알겠죠? 밥그릇 걱정합니다. 이미. 예전에는 여러분 의사가 되고 판검사,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경쟁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의사, 어떤 변호사, 어떤이 붙습니다. 직업 자체가 경쟁력이 아니라 판검사든 의사든 바꾸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이 AI 목사가 나오면 어떡하지?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신학 논문들을 다 외워서 넣으면 완벽하게 성경을 분석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이 의사가 나오면은, 목사가 나오면은 이거 정말 참 골치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에 진입하고 있고 노동자가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레미 레프킨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뻔히 보이는 AI가 지배하는 노동이 사라진 미래에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소스를 줘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진짜 경쟁력이 있는 것일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첨단 기술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 안에 답이 있을 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자기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놀랍게도 컴퓨터나 휴대폰 이런 디지털 기기가 아예 없는 산골에 있는 대안학교로 아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게임 같은 걸 못하죠. 디지털 기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놀이를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장난감이 없어도 다 놀이를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다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고무신 하나만 있으면 장난감 10개 만들었죠. 남자들은 여러분 화장실 가도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 합니까? 오줌 멀리 사기, 높이 사서 이렇게 묻히는 거. 누가 높이 사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오줌 오래 참는 놀이도 합니다. 저도 그거 하다가 지금 아직도 이 방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없는 세상에 사람들과 있으면은 아이들은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학교에는 게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어떤 게임이든 만들어서 놀이할 수밖에 없었고, 정식 수업 위에는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도 없죠. 컴퓨터도 없죠. 그러니까 구글에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도서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뒤져보고, 그것도 모르면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친구들에게 용돈을 줘가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 하나만 눌리면 1초 만에 알 수 있는 정보도 그 학교에서는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야지만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었죠. 자,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자기 자녀를 왜 그런 학교 보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계에 길들여지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인간다움을 가진 자가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또한 여러분, 미래의 최고 경쟁력은 기계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인간다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대화해보면 아시겠지만 기계 같습니다. 생각들이 거의 기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육은 아이들을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려고 하고 기계와 가장 닮은 인간을 인재라 불러요. 여러분, 기계처럼 잘 외우는 아이들을 인재라고 해요. 머리 좋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런 정형화되고 기계화된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다. 지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AI가 있는데 왜 사람을 뽑습니까? 기계 같은. 기계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계보다 못한 기계 닮은 인간을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몇 년 전에 구글에서 전 세계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화 화상 인터뷰로 직원들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S대학교, 알겠죠? 어떤 대학인지? 최고 명문대 출신인 아주 짱짱한 스펙을 가진
한 청년이 그 전화 면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화 면접으로 구글의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갑니까? 여러분 몇 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에게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다 칩시다.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몇 개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면접관의 그 질문에 이 청년이 잠시 당황하더니 볼펜을 꺼내더니 노트에 뭔가 석석석석 쓰기 시작하더래요. 아주 빠른 속도로 뭔가 막 계산을 해요. 여러분, 한국 교육은 어쩌면 인간을 알파고처럼 만들려고 하는 줄 모르겠어요. 탁탁탁 하면 답이 나오는 여러분, 문제를 내면 척척척 이렇게 답을 맞추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목적 같지 않습니까? 기계 같은 인간 만드는 거. 지금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을 따라가는 것은 구한말에 천자문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천자문을 배우면 과거 합격할 줄 알았어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변화된 시대를 읽지 못하고 천자문 공부하는 양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을 따라가는 것은 구한말에 천자문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화기 때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신교육, 기독교 문화로 무장했던 새로운 교육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비행기 안에 탁구공 몇 개 들어갑니까 해서 막 계산해서 그 계산을 토대로 해서 말했던 그 직원이 구글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겠죠? 당연하게. 아니, 구글 같은 AI를 만드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지 기계를 뽑겠습니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뽑지 기계를 뽑지 않죠. 아니,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이라면, 아니 면접관님 그런 질문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면접관을 골려주려면 면접관님 어떤 비행기를 말합니까? 여객기입니까? 전투기입니까? 수송기입니까? 헬리콥터입니까? 아니, 문제를 풀 수 있는 정확한 문제를 내셔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문제를 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계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답만 풀려고 해요. 답만. 우리 교육들이 이런 아이들을 기계화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답을 내면 문제를 푸는 것이 똑똑하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들이 올해 33살인데 제가 보기보다 나이 많습니다. 60대입니다. 60대. 좀 놀라는 표정을 지으세요. 어메 목사님 40대인 줄 알았더만 이런 표정을 지어야. 제 아들이 올해 33살인데 장교로 군 제대하고 어느 회사 첫 면접 시험을 가는 날에 제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면접관 마음에 들려고 키를 쓰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도 그 회사를 면접해라. 면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면접을 받으면서 너도 너 같은 사람을 받아줄 회사인지 너도 그 회사 면접해. 무조건 나는 이 회사 걸려야 된다 해가 쫄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 아무리 좋은 회사를 할지라도 너를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네가 면접해서 너도 그 회사를 찰 수 있는 마음을, 그런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고. 그게 인간다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들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들일수록
답을 맞추는 자가 아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르게. 왜? 그래야 답을 말해주는 기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몇 년 전에 강주곡동 방송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상담 프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상담 프로를 마치고 방송국에서 차 한 잔을 줘서 차 한 잔 하고 있는데 우리 평소 좀 친하게 지냈던 PD 한 분이 새로 입사한 직원이라 그러면서 여직원을 인사를 시켰어요. 인사를 시키면서 목사님, 이 여직원은 서울 분입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직원이 인사하고 가자. 그 PD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극동방송은 웬만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데 저 친구는 성적이 너무 뛰어나고 모든 부분에서 너무 탁월해서 도저히 뽑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역 사람을 뽑지 않을 만큼 그 서울 분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극동방송인데 극동방송쯤 되면은 마음이 착하고 따뜻해서 뽑았다는 소리를 해야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뽑지 않을 수가 없었다든지, 극동방송쯤 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야지. 세상처럼 1등만 뽑으면 안 되지.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그 농담 안에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방송 아닙니까? 정말 귀한 방송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려면 인간다움이라는 그릇 안에 복음이 담겨가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그릇이 없이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그릇 안에 복음을 담아갈 때 그게 복음이 빛이 나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들 아닙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그 복음이 주님이 담겨 계신데, 우리가 예의 바르고 상식적이고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개밥그릇에 담아가면 먹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요리를 할지라도 개가 먹는 밥그릇에 담아 드세요 하면 먹을 것 같아요? 누가 먹겠습니까? 인간다움은, 이 인간다움이란 질그릇은 정말 주님을 빛나게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배려심 많고 따뜻한 그릇 안에 복음을 담아가야 돼 생각해요.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아닌 채로 주님을 자꾸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밥그릇에 담아가는 주님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서 신규 직원들을 뽑을 때 인사 담당자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마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을 먼저 뽑아라고. 의료계통에는 그게 기술이라고.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입원 환자가 한 800분 정도가 계신데, 단과병원으로는 전남에서 아마 제일 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일 것입니다. 10년 전에 한 550병상 되었는데 그때 병원을 하나 더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은 저와 또 의사들 몇 분들이 이렇게 지분이 섞여 있는 대형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오너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 짓는 저 병원은 저기에 선교병원을 지읍시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고 목사님들 가족들과 특히 이제 50인 이하의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주로 부모님들이 입원할 경우에 거의 진짜 밥 한 끼 식사비만 받고 입원을 시키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한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의 숭고한 마음은 잘 알지만은 병원이 경영이 되어야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지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선교병원을 하자 하면서 봉사하고 그냥 경영은 생각하지 않고 하자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앞으로 병원은 엄청난 경쟁력이 있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두 개 병원이 100년 대계로 살아남으려면 한 병원이 내어줘야 됩니다. 한 병원은 수익이 아니라 유지만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은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라도 이 두 개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대기업에서 후문 경영 같은 걸 합니까?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휴면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휴면 경영합니까? 그분들이 정말 마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경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어주자는 것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나사렛 병원을 법인을 만들고 선교병원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기아대책본부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또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차비를 지원해주면 저희가 의료비를 무료로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적자 봤죠, 물론. 그렇게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한 1년 만에 1억 이상 적자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온 세계 선교사님들이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목사님들이 또 이게 좀 있지 않습니까? 막 온 데 다니면서 그 시골에 있는 병원을 너무너무 알려버려가지고 환자들이 입원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의료계통이 되게 어렵습니다. 수가는 쥐꼬리만큼 정부에서 올려주는데 상대적으로 물가와 임금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도산하는 병원들이 매우 많은데 저희 병원은 지금 남평이라는 강주에서 좀 떨어진 지역의 외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병상에 가까운 그 대형 병원에 환자가 풀로 차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경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병원은 그냥 은혜 경영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 한 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입니다. 경영에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제가 늘 은혜 경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래 세상에 최고의 경쟁력은 AI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AI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공감입니다. 긍휼함입니다. 눈물입니다. 이해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계가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서 노동의 종말이 오는 세상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기기가 일하는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아서 아마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정말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 이 기계화되어가는 세상의 이익과 기계를 쫓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달려가는 그 세상 속에 인간 냄새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인간 냄새 나는 기업에 이익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